프리랜서 번역가이자 5살 아들 민준이의 엄마인 오하나에게 하루는 언제나 전쟁이었다. 낮에는 까다로운 법률 및 기술 문서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와 씨름하는 지적인 전사였고, 밤에는 잠투정하는 아들을 재우고 흩어진 장난감을 치우는 생활력 강한 전사였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그녀의 두 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거실 한쪽에는 전문 서적과 컴퓨터가 빼곡한 그녀의 작업 공간이, 다른 한쪽에는 공룡 인형과 알록달록한 그림책이 가득한 아들의 놀이 공간이 공존했다. 그날도 유난히 힘든 하루였다. 까다로운 M&A 계약서 번역을 마감 시간에 맞춰 겨우 끝냈고, 아들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다. 자장가를 20번쯤 불렀을까. 마침내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나서야 하나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방을 나왔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뜨거운 물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다.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씻어낼 수 있는 그녀만의 유일한 성격. 하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하루의 마지막 보상을 위해 욕실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욕실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따뜻한 김이 서린 욕실 안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반투명 샤워 부스 너머로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완벽한 타인. 하나의 뇌가 정지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도둑 아니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게 몸부터 씻는 도둑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귀신. 그녀가 숨을 멈춘 바로 그 순간 샤워부스 안의 남자가 인기척을 느낀 듯 물을 잠갔다. 정적이 흘렀다. 누구야? 낮고 날카로운 하지만 지독하게 매력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욕실을 울렸다. 그 목소리에 하나의 이성이 마침내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며 손에 잡히는 것을 집어들었다. 아들 민준이의 목욕 장난감인 노란색 고무오리였다. 그녀는 그 우스꽝스러운 무기를 방어적으로 앞으로 내밀며 소리쳤다. 누구세요? 당장 거기서 안 나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잠시 후 샤워부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에 하얀 수건 한 장만을 아슬아슬하게 두른 채였다. 물기가 맺힌 탄탄한 가슴 조각 같은 복근, 그리고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보다 더 비현실적인 그의 얼굴.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 아닌 지독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고무 오리를 든 채 벌벌 떨고 있는 하나와 오리 궁둥이가 그려진 아이용 칫솔. 여기저기 흩어진 장난감들로 가득한 비좁은 욕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여기가 찰사금 1호가 아니었나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침착하고 위압적이었다. 여긴 13015예요. 당신 누구냐고요? 두 사람의 황당한 대치는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하나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뒷걸음질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땀을 뻘뻘 흘리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서 있었다. 오하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나. 관리소장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권희준 대표님, 대개 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긴급 공사를 해야 해서요. 그런데 오늘 출장 가신 줄 알고 저희가 착각해서 임시로 사용하시라고 대표님께 여기 마스터키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펜트하우스, 권희준 대표, 수도관, 마스터키. 단어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하나는 넋이 나간 채 관리소장과 어느새 관리소장이 가져온 비상용 가운을 걸친 채 욕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권희준. 얼마 전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이사 온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미스터리한 남자. 그리고 국내 최고의 투자기업 넥서스 캐피탈의 냉혈한으로 소문난 바로 그 총수. 그녀는 방금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남자의 나체를 목격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집, 자신의 욕실에서.
관리소장이 거듭 사과하며 돌아간 후 집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권희주는 이제 제법 단정한 가운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하나의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그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거실을 훑어보았다. 책과 서류, 그리고 아들의 장난감이 어우러진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 그의 완벽주의적인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잠시 신세를 져야겠군. 그것은 양해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하나는 너무 지치고 충격적이어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성욕을 침범한 이 낯선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는 이제 그녀의 원치 않는 이웃이자 불청객이 되었다. 그녀의 평화롭지만 혼란스러운 세계는 그의 차갑고 질서정연한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세상은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오하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소파에서 잠을 청한 권희주는 그 공간의 모든 것과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자 장난감 먹다 남은 과자, 크레용 자국이 어지럽게 널린 풍경이 드러났다. 결벽증에 가까운 질서와 통제의 신봉자인 그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아들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 소파 위에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그 천진난만한 질문이 어색한 아침의 얼음을 깨뜨렸다. 하나와 이준의 첫 번째 제대로 된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질서가 부족하다는 시계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던지자 그녀는 남의 집 욕실에 함부로 침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으로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상극인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이준은 자신의 전문적인 세계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는 하나가 마지못해 내어준 방 한 구석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중요한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거대한 독일 기술 기업과의 M&A 계약이 걸린 문제였다. 계약의 성공은 기술 용어와 법적 함정으로 가득한 최종 계약서의 완벽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살린 번역에 달려 있었다. 법무팀은 사내 번역가들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했다. 업계 최고가 필요했다. 그들은 전설적인 프리랜서 번역가 오라클을 언급했다. 오라클은 완벽하고 신속한 작업으로 유명했지만 익명으로 활동하며 접촉조차 어렵기로 악명이 높았다. 이준은 그의 비서인 박 비서에게 명령했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오라클을 찾아내. 계약금은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전하게. 바로 그 시각 거실의 다른 한편에서는 오하나가 오라클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 공간에 앉아 모니터에 가득한 복잡한 독일어, 법률 문서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녀가 바로 그 전설의 오라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익명 채널을 통해 넥서스 캐피탈 이준의 회사로부터 온 의뢰를 확인했다. 보수는 엄청났고 마감 기한은 살인적이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지만 대기업과의 작업은 늘 조심스러웠다. 동시에 그녀는 아들 민준이를 돌봐야 했다. 놀아달라고 조르는 아들, 간식이 필요한 아들, 그저 엄마의 포옹이 필요한 아들. 그녀의 삶은 일하는 엄마로서 끊임없이 두 가지 역할을 저글링하는 것의 연속이었다. 이준은 자신의 구석에서 이 모든 혼돈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녀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생경한 존중심을 느끼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수도관 공사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그들의 임시적인 상황은 계속 연장되었다. 이준의 소음에 대한 불평과 그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의 불만은 매일같이 부딪혔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다. 민준이가 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는 넥서스 캐피탈에 보낼 제안서를 작업하면서
동시에 아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해 불평하려던 이주는 그녀의 얼굴에 서린 진심 어린 공황과 피로를 보았다. 약 청의 물수건.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서 제안서 서류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서식 정리나 오타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어. 아이부터 챙겨. 그것은 그의 얼음장 같은 외면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마침내 잠이 들었고 하나는 넥서스 캐피탈에 보낼 제안서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 시각 박 비서가 이준의 임시 사무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듯 보고했다. 혹은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드디어 오라클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계약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준은 안도했다. 잘했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당장 약속을 잡아. 신원 확인도 확실히 하고. 박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게 대표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알아낸 정보가 있습니다. 오라클의 본명은 박 비서가 그녀의 이름을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의 프린터가 위잉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문서 한 장이 출력되어 나왔다. 그것은 넥서스 캐피탈에 보내는 계약 수락서였고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 오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검토를 위해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프린터 소리를 들은 이준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이 그녀의 손에 들린 문서에 멎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이름인 넥서스 캐피탈과 그 아래에 적힌 그녀의 이름 오하나, 그리고 독일 M&A 계약의 프로젝트 코드를 동시에 보았다. 그의 귀에 박 비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오하나입니다. 대표님, 댁 아래층에 사시는. 이준은 자신이 그토록 혼란스럽고 비전문적인 방해꾼이라고 여겼던 여자를 보며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녀가 바로 그가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던 전설적인 천재 오라클이었다. 그의 삶을 이루던 두 개의 반쪽 짜증나는 가정의 혼돈과 중대한 직업적 위기, 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정면 충돌한 순간이었다. 권희준이 자신이 의뢰한 넥서스 캐피탈의 클라이언트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후 오하나의 아파트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공동 사무실로 변모했다. 그 계약 내가 의뢰한 거요. 지훈의 그 한마디에 하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오만한 불청객이 바로 그녀의 실력을 알아보고 업계 최고의 다우를 약속한 그 클라이언트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 넘치는 하지만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계약서 서명식이 거실 한복판에서 열렸다. 그는 더원그룹의 총수였고 그녀는 전설의 번역가 오라클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원치 않는 하우스메이트였다. 이 기묘한 상황은 기존의 모든 권력 관계를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주는 더 이상 그녀를 그저 지저분한 이웃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거래를 성공시킬 열쇠, 오라클이었다. 하나 역시 그를 오만한 침입자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클라이언트였다. 그는 자신의 최고급 보안 장비와 워크스테이션을 그녀의 아파트에 설치했다. 그들의 임시적인 동거는 이제 공식적인 협업 공간이 되었다. 함께 일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이주는 그녀의 천재성을 눈앞에서 확인했다. 그의 법무팀이 며칠을 끙끙대던 복잡한 독일어, 독소 조항을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번역해냈고 심지어 그들이 놓친 법적 허점까지 지적해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일에 대한 깊은 이해도에 그의 존경심은 날마다 커져갔다. 어느 날 밤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 정말 오라클이 맞군. 하나 역시 그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짊어진 엄청난 압박감,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무게를 보았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지친 얼굴로 보고서를 검토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만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고독하고 헌신적인 남자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민준이는 무서운 아저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종종 아이 특유의 엉뚱함으로 두 사람의 팽팽한 업무 분위기를 깨뜨렸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다. 이준이 독일 파트너사와 중요한 화상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엄마의 감시를 피해 나온 민준이가 방 안으로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는 이준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공룡 장난감을 내밀었다. 아저씨, 티라노사우루스, 힘내. 화면 너머 가족 중심적이기로 유명한 독일 측 임원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아예 천진난만한 모습에 긴장을 풀었고 협상 분위기는 급격히 부드러워졌다. 이준은 처음으로 아이의 방해에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장난감을 그리고 민준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또 다른 날 하나는 민준이가 먹을 약을 사기 위해 급히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녀가 이준에게 아이를 맡겨도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그가 먼저 무심한 척 말했다. 갔다 와. 30분 정도는 내가 볼 수 있으니. 하나가 나간 사이 그는 어색하게 민준이와 레고 블록을 쌓기 시작했다. 잠시 후 돌아온 하나가 본 것은 차가운 CEO가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에 둘러싸인 차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를 둘러싼 얼음벽이 분명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녹아내리는 동안 외부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준의 오랜 라이벌인 최 이사는 수도관 파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준이 어떻게든 오라클을 고용해 M&A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다. 대체 오라클이 누구야? 내 계획을 망쳐놓은 그 번역가가 누군지 알아내. 그는 이준이 펜트하우스 아래층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 번역가가 근처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의심은 그 아파트에 사는 싱글맘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이준을 공격할 새로운 약점으로 보았다. 그 여자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내. 위협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를 향하고 있었다. 다시 하나의 아파트. 또 다른 늦은 밤이었다. 두 사람은 번역의 중요한 한 부분을 막 끝낸 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결 편안해진 하나가 그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까지 이 일에 모든 걸 거시는 거예요? 창밖을 보던 이준이 잠시 경계를 풀었다. 그는 비즈니스적인 답변 대신 진심을 말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작하신 일이라서 나한테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증명 같은 거요. 그의 예기치 못한 솔직함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하나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그가 짊어진 무게를 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팔 위에 아주 잠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잘 될 거예요. 그 짧은 접촉이 두 사람 모두에게 전율을 일으켰다. 그들은 어색하게 물러섰고 공기는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끌림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업무적인 선을 넘어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바로 외부의 위험이 그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착찬 로이, 데일라, 중사, 제4장, 권희준과 오하나,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준은 더 이상 거실 바닥에 흩어진 레고 블록에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끔 민준이와 함께 로봇을 조립하며
자신이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동심을 발견하곤 했다. 하나는 그의 딱딱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에서 냉혈한 CEO가 아닌 따뜻한 남자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들의 어색했던 동거는 이제 위태롭지만 달콤한 유사 가족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은 길지 않았다. 최 이사는 마침내 오하나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 한 조각을 손에 넣었다. 그의 정보원이 끈질기게 파헤친 결과 오라클 오하나가 2년 전 지금 넥서스 캐피탈이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의 아헨바흐, H엠박 GmbH 사의 기술 특허 문건 하나를 번역했던 이력을 찾아낸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프리랜서는 수많은 고객과 일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노련한 음모가인 최 이색에 그것은 우연이 아닌 완벽한 무기였다. 그는 이제 두 사람을 연결하고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M&A 협상은 극비리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넥서스 캐피탈은 최종 인수 가격과 몇 가지 핵심적인 비밀 조항을 담은 최종 제안서를 보낼 참이었다. 그 내용은 이준과 그의 법무팀 그리고 번역가인 하나를 포함한 극소수의 인원만이 알고 있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신복인 법무팀의 한 직원을 통해 그 비밀 조항 중 하나, 인수 후 R&D 조직 개편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는 그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대신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다. 익명의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아헨바흐 측 협상팀에 직접 전달한 것이다. 마치 내부의 동정적인 소식통이 주는 팁처럼 보이게 하여 협상에서 아헨바흐가 우위를 점하게 하고 동시에 넥서스 캐피탈 내부에 불신을 심으려는 계략이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디지털 흔적을 조작했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에게 2년 전 하나가 아헨바흐와 일할 때 사용했던 지금은 폐쇄된 공개 이메일 주소로 마치 그녀가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이메일 기록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의심의 불씨를 지피기에는 충분했다. 독일 아헨바흐 측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그들은 R&D 조직 개편 조항을 정확히 언급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나왔다.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음이 명백했다. 이준은 분노했다. 자신의 극비 프로젝트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동시에 최 이사는 익명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다른 이색에 정보 유출 사실과 함께 오하나가 과거 아헨바흐와 일했던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조작된 이메일 기록도 함께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 이사의 파벌은 증거를 들이밀었다. 첫째, 1급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다. 둘째, 프로젝트의 핵심 번역가인 오하나는 상대 회사와 과거에 일한 경력이 있다. 셋째, 그녀가 그들과 내통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기록이 존재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했다. 권희준 대표가 끌어들인 저 혼란스러운 싱글맘이 바로 산업 스파이라는 것이었다. 이준은 이사회의 거센 압박 속에서 폭풍 같은 분노와 혼란을 안고 하나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비난 대신 절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얼굴로 그녀를 마주했다. 그는 정보 유출에 대한 정황과 그녀가 아헨바흐와 일했던 과거에 대한 자료를 내밀었다. 이거 설명해 보시오. 왜 아헨바흐와 일했던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소? 그의 질문의 하나는 배신감으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 그것은 수많은 과거의 일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 사이에 쌓였던 신뢰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졌다.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마 지금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의 망설임이 그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싶었지만 CEO로서 눈앞에 제시된 사실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지독한 우연의 일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훈련과 경험이 그에게 경계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의심하는 게 아니오.
하지만 이 우연의 일치는 그의 그 망설임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들 사이에 피어났던 따뜻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유사 가족의 감정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아들과 레고를 조립하던 이준이 아니었다. 자신을 리스크로 보는 넥서스 캐피탈의 총수 권이준이었다. 하나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실망감과 상처가 가득했다. 그녀는 문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나가주세요. 늦은 밤과 공룡 장난감 위로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신뢰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이제 의심이라는 깊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최 이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직감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오하나의 아파트에 세워진 얼음벽은 좀처럼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제 업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말만 나누었다. 따뜻함은 사라졌고 한때 그들의 공간을 채웠던 미묘한 설렘은 이제 의심의 냉기로 대체되었다. 하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다. 번역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과거의 이메일 기록과 프로젝트 파일들을 샅샅이 뒤지며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었는지를 파헤쳤다. 이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고통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지친 얼굴과 좌절감을 볼 때마다 심장이 아팠다. CEO로서의 의무감과 그녀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그는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최 이사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권희준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M&A 최종 계약 서명식이 3일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하나의 개인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입수했다. 그리고 아헨바흐사의 모 회사와 희미하게 연결된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그녀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했다. 출처를 추적할 수 없는 검은 돈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증거를 조작했다. 바로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그는 하나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전문 성우를 고용했다. 녹음 파일은 최종 서류의 대가로 입금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앞뒤 문맥을 자르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었다. 음질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간 불량하게 만들어졌다. 마침내 계약 서명식 당일, 넥서스 캐피탈 본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독일 대표단이 도착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서명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최 이사는 이준과 몇몇 핵심 이사들을 비공식 긴급 회의에 소집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완벽한 증거를 내밀었다. 거액의 정체불명, 자금이 입금된 하나의 은행 거래 내역서, 그녀가 대가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 녹음 파일.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최 이사가 선언했다. 오하나는 스파입니다. 그녀는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대표께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회사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사들은 이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녀를 즉시 해고하고 내부 보안 문제를 이유로 계약식을 공개적으로 취소하며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다. 만약 거부한다면 대표이사 해임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준은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의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다. 그의 경력,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리고 한 여자에 대한 그의 믿음. 그는 녹음 파일을 들었다. 목소리는 그녀와 너무나 흡사했다. 은행 거래 내역은 흑백의 명백한 사실이었다. 모든 논리적인 증거가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증거가 아닌 그녀를 생각했다. 아들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열정으로 빛나던 눈으로 복잡한 계약서를 번역하던 그녀의 모습,
자신의 팔에 위로를 건네던 그녀의 따뜻한 손길, 공룡 장난감을 건네던 민준이의 해맑은 얼굴. 그는 깨달았다. 녹음 파일 속에 그 여자 돈을 위해 비밀을 파는 그 여자는 그가 알아가고 사랑하게 된 오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녀라는 사람의 본질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순이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논리와 공포에 호소하는 조작된 증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믿음으로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 그 자체를 믿을 것인가?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단호한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집무실을 나와 불안하게 기다리는 이사들을 지나쳐 서명식이 열릴 메인 컨퍼런스 룸으로 향했다. 최 이사와 다른 이사들은 그가 계약을 취소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이주는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독일 대표단, 언론, 그리고 자신의 이사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는 하나에 대해, 비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최 이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권희준 대표, 지금 제정신인가? 저 배신자와 함께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셈인가? 이주는 서류 위에 펜을 든 채 잠시 멈췄다. 그는 최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내 사람을 믿습니다. 그것은 짧은 문장이었지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사회를 거역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의 결백에 걸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아파트에서 미친 듯이 일하던 하나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유출된 문서의 메타데이터. 파일이 그녀의 컴퓨터를 떠난 이후에 수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아주 작은 디지털 흔적. 그녀는 박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찾았어요. 함정이에요. 이준의 페니 계약서를 향해 움직였다. 믿음의 배팅이었다. 그리고 회의실 밖에서는 거대한 음모를 풀어낼 첫 번째 실마리가 막 발견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고 이제 진정한 방역이 시작될 참이었다. 나는 내 사람을 믿습니다. 권희준의 그 한마디는 M&A 계약 서명식에 모인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최 이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독일 대표단과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그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이주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더원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명식이 끝나자마자 이주는 이사회의 분노,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박 비서와 함께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는 이사회와 싸우러 가는 대신 하나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는 함께 전쟁에서 이겨야 했다. 그는 최 이사가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위조된 은행 거래 내역과 녹음 파일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증거들을 본 하나는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을 믿어준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팀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메타데이터 기록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파일이 제 컴퓨터를 떠난 후에 변조되었다는 증거예요. 내부에 범인이 있어요. 그들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목표는 넥서스 캐피탈 내부에 숨어 파일을 변조하고 최 이사에게 정보를 넘긴 두더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공격수였다. 하나는 자신의 언어학적, 분석적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처음 유출되었던 R&D 조직 개편 조항을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특정 법률 용어의 독일어 번역이 기술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원어민 변호사가 보기에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마치 비전문가가 원문을 그대로 베끼면서 발생한 듯한 실수였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특정 조항의 한국어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이준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주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움직였다. 그는 해당 조항의 초안을 작성했던 김 변호사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박 비서를 통해 그의 금융 기록을 비밀리에 조회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최 이사가 소유한 유령 회사로부터 김 변호사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내부의 배신자를 특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로 그들을 한 번에 잡아야 했다. M&A 계약의 마지막 단계는 양사의 최고 경영진에게만 공유되는 극비 통합청사진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완벽한 미끼가 될 터였다. 하나와 이주는 밤을 새워가며 가짜 통합청사진을 만들었다. 그 안에는 넥서스 캐피탈이 아헨바흐의 독일 본사 R&D 시설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독일 측을 격분시킬 만한 거짓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짜 파일 안에 파일이 열리는 즉시 위치와 IP 주소를 전송하는 디지털 추적 장치 비컨을 심어 놓았다. 이주는 이 가짜 청사진을 내부 배신자인 김 변호사를 포함한 핵심 팀에게만 극비 문서라며 공유했다. 예상대로 김 변호사는 즉시 이 가짜 청사진을 최 이사에게 전달했다. 이 폭발적인 정보를 손에 쥔 최 이사는 자신이 마침내 이준을 파멸시킬 무기를 얻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준의 무모한 경영을 폭로하기 위해 그 문서를 언론과 아헨바흐의 CEO에게 직접 유출했다. 아헨바흐의 CEO가 파일을 여는 순간 하나의 아파트에 있던 워룸의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다. 비컨이 작동한 것이다. 그들은 최 이사가 직접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디지털 기록을 확보했다. 이주는 공식적인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태를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아헨바흐의 CEO와 법무팀도 화상으로 회의에 초청했다. 최 이사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이준의 무능함을 증명할 통합청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준을 해임시키고 모든 것을 차지할 생각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 이사는 극적인 연기를 펼치며 이준이 아헨바흐를 파괴할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짜 청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외쳤다. 이 남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최 이사의 연설이 끝나자 그는 화상회의 화면 속 아헨바흐의 CEO를 향해 말했다. 슈미트 대표님, 이 문서를 최 이사님께 직접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독일인 CEO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왜냐하면 그 문서는 내부의 반역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인 스크린에 자신의 방역 증거들을 띄웠다. 첫째, 내부 유출의 증거가 된 하나의 분석 자료. 둘째, 김 변호사와 최 이사를 잇는 금융 거래 내역. 셋째, 가짜 청사진 파일이 김 변호사에게서 최 이사에게로 그리고 최 이사에게서 아헨바흐 CEO에게로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는 비컨의 추적 기록.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최 이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으며 이사회와 새로운 해외 파트너 앞에서 자신의 배신 행위를 직접 증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준은 이 모든 조사 과정의 핵심에 있었던 하나와 나란히 섰다. 그는 패배한 최 이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말하던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이제 여기 있는 모두가 알게 된 것 같군요, 최 이사. 그의 마지막 말은 최 이사에 관해 박히는 마지막 목과도 같았다.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최 이사와 그의 공범자들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헨바흐의 독일인 CEO는 권위준의 단호하고 윤리적인 위기 처리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이전보다 더욱 굳건해졌다고 선언했다. M&A 계약은 완벽한 승리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다시 하나의 아파트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안도감과 탈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원치 않던 동거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생사를 함께한 전우애와 같은 끈끈함으로 변해 있었다. 며칠 후 펜트하우스의 수도관 공사가 마침내 끝났다. 권희준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만 하는 전환의 순간이었다. 그가 자신의 몇 안 되는 짐을 챙기는 모습은 어딘가 서글펐다. 그새 무서운 아저씨에게 정기든 민준이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다. 아저씨, 이제 안 와요. 그 천진난만한 질문이 어른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자신의 넓고 화려하지만 살균처리라도 한 듯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첫날 밤 이주는 지독한 공허함을 느꼈다. 완벽한 질서와 고요함 속에서 그는 아래층에 그 따뜻한 혼돈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 하나의 커피향, 뒤죽박죽 섞인 책과 장난감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은 이제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꾸만 핑계를 만들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소금이 떨어져서 혹은 계약서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 핑계들이 얼마나 어설픈지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매우 중요한 서류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물론 그것도 핑계였다.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하나. 바로 지금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수백억짜리 계약을 냉철하게 지휘하던 남자는 사랑 앞에서 서투른 소년이 되었다. 그는 격식 있는 감사 인사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오하나 씨, 당신 덕분에 회사가... 그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다. 준비했던 말을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뱉어 버렸다. 모르겠어. 당신이랑 민준이가 없으니까 위층이 너무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소. 그게 다요. 그것은 조금도 세련되지 않았지만 지독하게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내 삶에 당신과 민준이가 필요하오. 업무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그의 서투른 고백을 듣는 하나의 얼굴에 천천히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기다리고 또 바라왔던 순간이었다. 그의 어설픈 말이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진실하게 들렸다.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놀렸다. 그거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번역이 좀 필요한데요. 그 한마디에 마지막 긴장감마저 사라졌다. 그는 안도감과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소. 고백이요. 아주 서투르고 엉망인 고백. 번역 완료. 그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합격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가 이번에는 먼저 그의 입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몇 달이 흘렀다. 마지막 장면. 세 사람은 주말을 맞아 집에서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이준 하나, 그리고 민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배달된 것은 커다란 액자였다. 그녀의 재택 사무실에 걸 새로운 간판이었다. 거기에는 오라클 대신 오라클 앤 파트너스라는 문구가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그가 보낸 선물이었다. 액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뒤로 다가온 이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민준이가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껴안았다. 카메라는 그들의 행복하게 얽힌 손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 가득한 얼굴을 비춘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이나 동료가 아니었다. 수도관 파열과 기업 전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탄생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